오늘은 작은 시골 마을에 거주하는 72세 김순자님의 사연입니다. 며느리의 폭행과 모욕 속에서도 끝내 웃은 사람은 바로 김순자님이었다고 하지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연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김순자님의 긴 세월이 담긴 삶의 이야기를 차분히 펼쳐보겠습니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들판이 넓고 사계절이 뚜렷한 곳이었지요. 봄이면 노란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여름이면 논마다 초록빛 벼가 바람에 일렁였습니다. 가을이면 황금빛 들녘이 제 마음을 풍성하게 했고 겨울이면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아랫목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주와 함께 살았지요. 처음엔 참 고마웠습니다. 혼자가 될까 두려웠는데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이 제겐 큰 위로였으니까요. 내가 손주를 보살피고 며느리가 일을 할 수 있으면 서로 도와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손주는 제 눈에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고 시장을 다니고 저녁이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마음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은 늘 변수가 있는 법이지요. 처음엔 며느리가 웃는 얼굴로 저를 대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 좀 벅차요. 그래. 내가 집안일은 많이 도울 테니 걱정 말아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점차 며느리의 불만이 곳곳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작은 집안일에도 짜증을 내고 제 말에는 대꾸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주를 씻기고 저녁상을 차려놓았는데 며느리가 늦게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밥은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수저 놓았는데. 저 좀 그냥 두세요.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도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쿡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힘내길 바라는 말이었는데 며느리에겐 잔소리로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자리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심지어는 손주와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며느리의 눈길이 곱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으면 불편하다는 듯한 표정이 자꾸만 눈에 발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말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며느리의 눈총을 받을까 두려웠지요. 그래도 손주 녀석이 제 옆에서 웃으며 안겨오면 그 순간만은 세상 근심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학교 끝나고 떡볶이 사줘요. 그럼 우리 손주 좋아하는 떡볶이 또 사주지? 손주와의 작은 약속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눈에는 그것마저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제 아이인데 교육 방식에 자꾸 개입하지 마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망치기라도 했다는 뜻일까요? 속으로 수없이 반문했지만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집안의 공기가 점점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말에도 불꽃이 튀었고 며느리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굳어갔습니다.
은주야, 국이 조금 싱겁지 않니? 어머니 입맛에만 맞추세요. 전 상관없으니까. 그 대답에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저 가족이 맛있게 먹길 바라는 말이었을 뿐인데 그마저도 흉이 되어 돌아왔지요. 그 무렵 아들은 늘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꺼내려 하면 늘 손사래를 치며 회피했습니다. 엄마, 은주도 힘들어. 그냥 조금만 이해해줘. 나도 이해하려고 한다. 하지만 자꾸만 서운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게 제 마음은 점점 다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까지는 이 갈등이 얼마나 깊어질지,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들어오는데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더군요. 은주야, 나 좀 도와주겠니? 장바구니가 무겁구나. 저도 방금 퇴근했어요.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그렇게 말하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한 채 허리가 휘도록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지요. 그날 밤 무릎이 쑤셔 잠을 설쳤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차갑게 다가왔지만 그래도 제 속마음은 아직 젊으니 그럴 수도 있지라며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다독이는 마음도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불만이 터져 나오던 어느 날,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녁 안 하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전주도 좋아하니 조금 끓여봤다. 그냥 같이 먹으면 되지 않겠니? 저희는 밖에서 먹고 들어올 생각이었어요. 괜히 힘 빼셨네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손주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냉장고 안에는 제가 만든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릇을 치우며 제 존재도 함께 밀려난 듯한 서러움이 차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 방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거실에 나가 앉아 있으면 괜히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고 작은 말 한마디가 또 불씨가 될까 두려웠지요. 그런데 손주는 여전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그만 발소리가 복도에서 달려오면 제 마음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같이 숙제해요. 선생님이 내일 발표하래요.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 할머니도 옛날에 글씨 잘 썼단다. 아이와 마주 앉아 글씨를 가르치다 보면 잠시나마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이 교육 방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숙제도 제가 봐줄 거니까 신경 꺼주세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제가 손주와 함께 있는 시간을 차단하려는 듯 느껴졌습니다. 손주를 빼앗기는 기분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견디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 다짐은 매일 저녁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고
아들은 여전히 집안 문제에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제 자리를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작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국을 손주 그릇에 떠주려는 순간 며느리가 제 손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 짧은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국그릇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사이 제 마음은 서서히 꺼져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부엌에서, 거실에서, 심지어 손주와 함께하는 순간에도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작은 새처럼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지켜온 곳이었고 제 청춘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이 집에서 나는 젊음을 보냈고, 아이를 키웠고, 남편과 함께 늙어갔다 내가 어디를 가겠니?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며느리의 모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가시가 돋아 있었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하루는 늦은 저녁, 손주를 재워놓고 방으로 돌아가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과 나누는 대화였지요. 당신, 언제까지 어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집도 좁고,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은주야, 좀만 참아. 엄마도 나이 많으시잖아. 나이 많다고 다 이해해야 돼요? 전 이제 한계예요. 그 대화를 들으며 제 발걸음은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조차 제 편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서글펐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마음속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아직은 작은 금 같았지만 언젠가 크게 벌어질 날이 오리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작은 불씨처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길로 번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이었지요. 하지만 점점 생활 전반으로 파고들며 제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장마철이라 습기가 많던 날이었습니다. 방 안에 곰팡이가 슬지 않도록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또 창문 열어두셨어요? 집 안공기 눅눅해지는 거 안 보여요? 창문을 닫아두면 곰팡이가 더 잘 생겨서 그랬다. 바람이 좀 통하게 하려고. 그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신경 좀 꺼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날따라 바람 소리가 유난히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또 다른 날은 빨래를 널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햇볕이 좋은 날이라 이불을 털어 널었는데 며느리가 퇴근하자마자 제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제 옷까지 마음대로 만지세요? 제가 세탁한 건 제가 알아서 넣을 거예요. 그저 내가 퇴근하면 피곤할까 싶어서 도와주려 했을 뿐이다. 제 손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마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마음조차 거절당하는 순간 저는 그저 짐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이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늘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용기 내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철수야, 내 아내가 요즘 내게 하는 말이 너무 서운하다.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무시당하면? 엄마, 은주도 직장 다니면서 힘들어. 그냥
이해해주면 안 돼?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지도 않은 듯 짧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외로울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가족 안에서조차 제 자리가 없는 듯 공허함만 커져갔습니다. 그 전부터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짜증 섞인 말이었지만 이제는 노골적인 모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차려두고 기다리는데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왜 또 이렇게 반찬을 많이 하셨어요? 냉장고에 다 남아서 썩는 거 모르세요? 그저 식구들 입에 맞으라고 조금씩 여러 가지 해본 거다. 제발 제 말 좀 들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저만 힘들다고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음식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지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왜 그래요? 난 할머니랑 있는 게 좋은데. 괜찮다. 우리 손주. 할머니는 내 웃음 하나면 힘이 난다. 아이의 말이 저를 울렸습니다. 작은 마음에도 무언가 잘못된 공기를 느낄 만큼 집안 분위기는 삭막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며느리는 저를 점점 집안의 손님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하던 식탁에서도 말이 줄어들었고 가끔은 제 앞에서 대놓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안 계시면 저도 집안일이 훨씬 편할 텐데. 그 말은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드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집 안에서조차 숨소리조차 줄이며 살아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제 방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유일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김치를 담그고 있었지요. 손주가 좋아해서 일부러 조금 덜 매운 양념으로 버무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퇴근하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더니 김치통을 꺼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또 김치 담그셨어요? 저의 입맛은 왜 생각 안 하세요? 손주가 좋아해서 조금 담가봤다. 너도 매번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담근 게 낫지 않겠니? 저는 회사 일만으로도 벅찬데 집에 와서 이런 냄새까지 맡아야 돼요? 김치 냄새가 은은히 퍼지는 부엌에서 제 마음은 싸늘히 식어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담근 김치가 불평거리가 되다니 이럴 땐 제 존재마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녁상 위에 차려진 반찬들을 보더니 멀뚱히 앉아 먹기만 할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철수야, 내 아내가 요즘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나도 회사 일로 지쳐 있는데 집에 와서 이런 얘기까지 듣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제 마음의 마지막 기대마저 꺼뜨렸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서 아들조차 제 편이 되어주지 않으니 저는 철저히 고립된 셈이었지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또렷했지만 제 가슴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바란 노년의 삶이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그 무렵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한층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제는 눈앞에서 노골적인 무시를 넘어 모욕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손주와 함께 동네 놀이터에 다녀와서 아이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있었지요. 바삭하게 구운 전과 따뜻한 보리차를 내주었는데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또 기름 냄새 진동하네요. 제가 청소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집을 어질러 놓으세요? 아이 먹일 거 조금 붙였을 뿐이다. 금방 환기시키면 냄새 금방 빠진다. 이 집 제 집이잖아요. 제가 관리하는 공간인데 왜 자꾸 제 뜻을 무시하세요? 며느리의 날선 말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손주가 제 뒤에 숨어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나 주려고 한 건데 왜 그래? 그 말이 제겐 천군만마 같은 위로였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더 굳어졌습니다. 넌 방에 들어가 있어. 앞으로 할머니가 뭘 주면 받지 마. 그 순간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손주조차 내 곁에 둘 수 없게 하려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가 숨통을 막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을 때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야,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는 거니? 며느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엄마, 제발 좀 넘어가. 괜히 더 큰 문제 만들지 말고. 아들의 무심한 한마디는 제 마음을 또 한 번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제 앞에서 대놓고 무시를 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일상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갈등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한 며느리가 현관문을 세차게 닫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손에는 무거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주야, 장 보느라 수고 많았다. 내가 좀 도와줄까? 됐어요. 어머니가 도우면 더 힘들어져요.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순간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과일이 굴러 나왔습니다. 저는 얼른 주워 담으려 했지만 며느리가 제 손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끼어들어요? 그 충격에 저는 잠시 몸이 휘청했습니다. 작은 손찌검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큰 폭풍이 일었습니다. 아들이 현관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장면을 목격했지만 그는 깊은 한숨만 내쉬며 말했습니다. 둘 다 그만해.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게 뭐야?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바닥에 굴러다니는 과일들을 바라보며 이 집에서 제 존재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을 감고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지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내 인생의 끝자락이 이렇게 초라해야 하나. 끝없이 자문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갈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작은 균열이 이제는 거대한 틈으로 벌어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저는 언젠가는 이 상황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자 이제는 며느리의 말 속에 노골적인 모욕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속삭이듯 말하던 불만이 이제는 손주 앞에서도 드러나 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손주가 제가 끓인 된장국을 맛있게 떠먹으며 웃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은 너무 짜고 느끼해요. 저희 입맛은 하나도 생각 안 하시네요. 내가 힘들까봐 내가 해온 건데 내 입에 맞지 않았나 보다. 순간 손주가 저를 바라보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작은 눈동자 속에 걱정이 어린 게 보였지요. 엄마, 난 할머니 된장국이 제일 맛있는데. 아이의 말에 잠시 웃음이 번졌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더 굳어졌습니다. 아이한테까지 입맛을 이상하게 들이시면 어떡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쌓아온 정성과 경험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지요.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를 해도 먼지가 남았다고 구박을 했고, 빨래를 개어놔도 구겨졌다고 다시 던져 놓았습니다. 심지어 제 방에 들어와 이불을 보며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는 냄새가 나요. 제발 세탁 좀 자주 하세요. 그 말에 저는 참담했습니다. 내 방, 내 자리마저 더럽다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순간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제 옆에 있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그마저도 막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모욕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웃이 있는 자리에서도 저를 향해 차갑게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잠시 들르셨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차를 내오려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계시니 너무 힘들어요. 청소도 엉망이고 음식도 다 제 취향이 아니고. 그 말이 제 귀에 고스란히 꽂혔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도 난처했는지 잠시 침묵이 흐르더군요. 은주 씨,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아이도 돌보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이은주 40대 초반 차갑게. 며느리, 저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솔직히 스트레스예요. 그 대화는 제 등을 고추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내뱉는 말이 이웃 귀에까지 들어가 버렸으니 말이지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과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일 좀 드시게요. 제가 직접 깎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제 눈치를 살피며 미소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그날 저를 겨우 버티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에도 날선 말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남 앞에서 억지로 좋은 척 하세요? 다 티나요. 그 순간 제 속은 바스러져 내렸습니다. 좋은 척을 한 것이 아니라 체면을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는데 말이지요. 그렇게 저는 집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모욕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손주 앞에서조차 저를 비하하는 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주가 학교에서 받아온 그림을 제 방에 들고 와 자랑을 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그린 집 그림 속에는 저와 손주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할머니랑 나같이 그렸어. 아이고, 참 잘 그렸구나. 우리 손주는 참 마음이 예쁘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들어와 그림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얘야, 그림에 왜 할머니만 있어? 아빠, 엄마는 어디 갔니? 나는 할머니랑 제일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그림 그리지 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그 말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마저 며느리의 불편함 앞에서는 억눌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우리 손주. 내 마음은 할머니가 다 알고 있단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은 저를 향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나를 향한 마음까지 빼앗아 가려는 며느리의 태도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나의 존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지워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며느리의 모욕은 이제 일상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지만 저는 꼭 참고 또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 참음에도 끝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비 온 뒤라 흙냄새가 짙었고 낙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인상을 쓰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이웃들도 다 듣잖아요. 이웃들이 오히려 깨끗해졌다며 고마워하더라. 나는 그저 집안이 단정해 보이면 좋으니까. 저는 오히려 창피해요. 남들한테 괜히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는데 그것조차 꾸지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날은 빨래를 걷다가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손주의 옷에 얼룩이 덜 빠져 있었는데 며느리가 그걸 보고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애 옷 좀 제대로 세탁해 주세요. 애가 학교에서 놀림이라도 당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내가 미처 못 보고 말았다. 다시 빨아놓마.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얼룩진 옷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룩이 마치 제 존재 자체의 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말은 날마다 쌓여갔습니다. 마치 벽돌을 쌓듯 저와의 사이를 차갑게 막아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점점 숨조차 쉬기 어려워졌습니다. 며느리의 모욕은 이제 제 자존심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 앉아있던 아들에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철수야. 내 아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너무 심하다.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매일 모욕을 당하니. 엄마, 또 시작이야. 은주도 스트레스 많아? 그냥 못 들은 척하면 되잖아. 아들의 태도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 무심함 속에서 저는 철저히 외로워졌습니다. 가장 믿고 싶었던 사람이 등을 돌린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방에 홀로 앉아 있자니 숨이 막히듯 답답했습니다. 창문 방매미 소리가 요란했지만 제 가슴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정말 잘못을 한 걸까? 그 물음은 끝없이 이어졌고 결국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 안에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희미하지만 단단한 결심이었지요. 며느리의 모욕이 이어지는 날들 속에서 그 불씨는 서서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언젠가 제 삶을 바꾸어 놓을 불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두려워하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날 선말은 더 이상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손길이 차갑게 뻗쳐오는 날이 생기고 만 것이지요.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손주 교복을 다려 옷걸이에 걸어두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이미 화가 가득 차 있었고 목소리는 떨릴 정도로 격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이 그렇게도 안 들리세요? 제 물건은 제 손으로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은주야, 아이 교복이 구겨질까봐 내가 조금만 다려둔 거다. 나쁜 뜻은 전혀 없었다. 도와주는 척하지 마세요. 그냥 제 삶에 간섭하지 마시라고요. 순간 며느리의 손이 제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한 걸음 비틀거렸습니다. 큰 충격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가 그 장면을 보고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몸으로 제 앞을 막아서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왜 그래? 할머니 다치잖아. 아이의 울음이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내 눈에는 모르겠지만 난 매일 답답해서 미치겠어. 이제 더는 못 참아.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보다 더 아팠던 건 이 집에서 제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에 남은 며느리의 손길은 아직도 따갑게 기억되고 있었지요. 무엇보다 손주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제 마음을 더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철수야, 오늘 은주가 나를 밀쳤다. 손주도 다 봤다.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엄마, 또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주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 몸이 직접 겪었는데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내 아들도 봤다. 아이한테 괜한 상처 주지 마세요. 그냥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겠죠? 아들의 말은 제 가슴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믿고 싶었던 마지막 버팀목이 제 이야기를 부정해 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날 밤 손주가 몰래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얼굴에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봤어요. 근데 아빠가 왜 할머니 말 안 믿는 거예요? 괜찮다. 우리 손주, 내가 진실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힘이 난단다. 아이의 따뜻한 손길이 제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나는 비록 외롭고 무력했지만 적어도 내 손주만큼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 대담해졌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제게 손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또 다른 날 저는 손주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밥 위에 김을 잘라 올리고 계란말이와 멸치볶음을 곱게 담고 있었지요. 그때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지 말라고 했죠? 도시락은 제가 챙긴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왜 또?
내가 아침마다 피곤해 보여서 내가 도와주려 했다. 손주도 내가 싸준 걸 좋아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섭이에요. 제 아이를 제 방식대로 키우게 놔두세요. 그 말과 함께 며느리는 제 손에서 젓가락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순간 제 손등이 스쳤고 화끈한 통증이 일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 허락 없이는 아이 도시락 건드리지 마세요. 못 알아들으셨으면 이제라도 명심하세요. 손등에 남은 붉은 자국보다 더 아팠던 건 며느리의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저를 한낱 방해꾼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부엌에도 마음대로 들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밥을 하려 하면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라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여전히 제 방으로 와 제 옆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무릎을 잡으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학교 가면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해요.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게 좋대요. 그 말이 제게는 유일한 숨통이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무너지는 저를 다시 붙잡아주는 버팀목이 되었지요. 그러나 며느리의 분노는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곧바로 큰 소리와 함께 손이 따라왔습니다. 어느 날은 빨래를 개어 방에 넣어두었는데 며느리가 옷을 들고 나오더니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 옷은 제 손으로 정리하겠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내가 늦게 들어오니 조금이라도 덜 힘들까 해서 그런 거다. 도움이 아니라 방해예요. 제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며느리는 옷을 제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부드러운 옷감이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왜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손주가 그 소란을 듣고 방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할머니 속상해하잖아.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제 심장은 더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넌 방으로 들어가. 아이 앞이라고 봐주던 것도 오늘로 끝이에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소리에 제 심장도 함께 닫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손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며느리의 폭력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말다툼으로 시작된 갈등이 이제는 작은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늘 긴장한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저녁 손주와 함께 책을 읽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손에 들린 책을 제 쪽으로 확 잡아채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또 아이 공부에 간섭하시네요? 제가 몇 번이나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는 그저 책 한 권 읽어준 것뿐이다. 아이가 원해서 함께한 거다. 이제 제 한계예요. 더는 못 참아요. 그러더니 그녀는 제 손목을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주가 놀라 울음을 터뜨리며 제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하지 마. 할머니 다쳐. 아이의 울음소리가 온 집안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내뱉는 한마디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있는 한 저는 편할 날이 없을 거예요. 그 말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반드시 뭔가 바꿔야 한다는 결심이었지요. 며느리의 폭력은 제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 오래 잠들어 있던 힘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곧 제가 살아남을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폭력과 모욕이 이어지던 나날 속에서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용히 다른 생각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 존엄마저 짓밟히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부터 하나하나 기록해둔 가계부와 메모, 작은 영수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제 손으로 모아온 적금 내역과 땅 문서 사본까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요. 그래.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지킬 차례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노트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나 아들이 알지 못하는 제 노력과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 세월의 제가 현재의 저를 위로해 주는 듯 했습니다. 또 하나의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을 이장님을 통해 정리해둔 계약서와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집과 작은 땅의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제 자리를 빼앗으려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증거들이었지요. 저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이기에 믿고 싶었고 가족끼리 법을 들이밀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가 이렇게까지 짓밟히고도 침묵한다면 더는 내가 나을 수 없지. 그날 밤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앞으로 닥칠 폭풍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겠다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와 쌀 씻는 제 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은 이미 어제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아들과 며느리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또 반찬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뭐라고 했죠? 냉장고에 다 쌓인다고요. 그래. 내 말 맞다. 오늘은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순간 며느리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서류 봉투를 꺼내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켜온 모든 기록과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내가 살아온 증거가 다 있다. 이제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안절부절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알 필요 없다. 중요한 건 내가 너희 손에 휘둘릴 존재가 아니라는 거다. 제 목소리는 오랜만에 또렷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으니까요. 며느리는 제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봉투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단히 붙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그냥 저희한테 맡기고 편히 지내시면 되잖아요.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지켜온 사람이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늘 순종하며 물러서던 모습만 보았던 터라 달라진 제 태도에 당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두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집안 분위기만 더 나빠져요. 분위기?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 내가 내 편이 아니었던 순간부터 나는 혼자였다. 제 목소리가 떨림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봉투를 꺼내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혹여라도 며느리나 아들이 몰래 손을 댈까 두려워 몇 장은 따로 분리해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마을 이장님과 오랜 친구에게도 미리 연락을 해 두었지요. 혹시라도 내가 곤란한 상황에 놓이면 이걸 증인 삼아 줄 수 있겠나? 걱정 마시오. 준자 씨, 내가 다 알고 있네. 필요할 땐 나서 주리다. 그 대답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제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칠 뒤 집안에 다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비 문제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쓰는 돈이 많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도 집에 계시면서 생활비는 더 내셔야죠. 저희가 다 감당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 몫을 따로 감당하고 있다. 너희 모르게. 며느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들도 놀란 듯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이미 봉투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지방은행에서 발급받은 적금 정서였습니다. 수십 년간 제 손으로 모아온 돈이었지요. 나는 너희 도움 없이도 살아갈 힘이 있다. 그러니 더는 내게 생활비 핑계를 대지 말아라. 며느리의 입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 결국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가족끼리 서로 믿고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가 내 믿음을 저버렸지 않느냐?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담담했습니다. 그동안 눌러온 울분이 차가운 강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은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이제야 제 안에 숨어있던 힘을 처음 본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곧 닥칠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서류들을 다시 꺼내놓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숫자와 도장, 그리고 제 이름 석자가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내 땀방울과 눈물의 증거였지요. 며느리와 아들은 제가 더는 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가 곧바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더 신경질적으로 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게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집은 결국 우리 거예요. 아니다. 이 집은 남편과 내가 함께 지켜온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는 모두 내 손에 있다. 제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대신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칼처럼 날아와도 이제는 제 가슴을 뚫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갈팡질팡했지만 그의 눈빛에도 달라진 기색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그가 지금껏 몰랐던 어머니의 강인함을 처음으로 본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드시 내 존엄을 되찾고 마지막에 웃을 날이 올 것이다. 깊은 밤 창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노래하는 작은 벌레들처럼 저 또한 꺾이지 않고 살아남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곧 행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웃과 친구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며 정언이 필요할 경우 도와달라 부탁했습니다.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던 가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제 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등기부 등본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이 집 우리 앞으로 돌려야죠. 어머니 혼자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작은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집 얘기라면 나도 할 말이 있지. 며느리는 서류를 낚아채듯 열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유언장 사본과 제가 보관해온 땅 문서와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것이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분명히 내 몫이라고 남겼다. 이런 종이 몇 장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를 무력한 노인이라 여겼겠지만 눈앞의 서류는 그 생각을 단번에 뒤흔들었습니다. 아들도 곧 들어와 상황을 보고는 멍하니 섰습니다.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그래. 나는 평생을 이 집을 지키며 살아왔다. 너희가 알든 모르든 내 발자취가 여기 다 남아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은 분노와 당혹 사이에서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반전이 시작되었다는 걸. 며느리는 제 손에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꽉 쥔 손에 힘을 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은주야, 이건 내 삶의 기록이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쉽게 가져갈 수 없다. 어머니,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얹혀 살면서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치세요? 얹어 산다고? 이 집은 남편과 내가 함께 지켜온 내 집이다. 나는 이곳의 주인으로 살아왔다.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늘 저를 얹혀 사는 시어머니로 치부했지만 이제는 눈앞의 사실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었지요.
아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진정해요. 엄마, 은주도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철수야, 나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는 이제 나를 지킬 거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웃 몇몇과 함께 제 서류를 확인해 달라 부탁했지요. 그분들은 서류의 도장과 기록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 말이 다 맞네. 오래전부터 이 땅과 집은 순자 씨 이름으로 돼 있었지. 그 정언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며느리와 아들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저희가 이 집을 관리하고 있어요. 어머니 혼자선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웃도, 서류도, 법도 내 편이다.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굳건한 제 얼굴이 그 앞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통장과 증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곳곳에 은행 도장이 찍혀 있었고 차곡차곡 쌓인 금액이 증거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벌고 모아왔다. 내가 내 노후를 함부로 판단할 자격은 없다. 며느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분명 지금까지는 제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눈앞의 증거는 그녀의 오만한 생각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걸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텐 아무 말도 안 하고? 말해봤자 믿지 않았을 테니까 지금도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보이지 않느냐?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과 단단한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장님과 몇몇 이웃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 정언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순자 씨, 너무 오래 참았어.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해. 그 말은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반전은 제 손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저를 향해 마지막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틈을 타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이 집. 그러니 제발 깨끗하게 제 이름으로 넘기세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은주야, 이 집은 남편과 내가 함께 지켜온 내 삶의 터전이다. 내 이름으로 넘어갈 일은 결코 없다. 어머니가 고집을 피우시면 결국 법정까지 가야 할 거예요. 그럼 더 힘들어지는 건 어머니일걸요. 가자. 법정이면 가자. 나는 더는 두렵지 않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저를 겁주면 쉽게 물러설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이웃들과 상의했고
증인도 있었고 무엇보다 확실한 서류가 제 손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며느리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가 울렸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간다. 더 이상 물러섬은 없다. 그 다짐은 제 심장을 두드리며 오히려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제야 진정한 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결국 일이 크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서류를 내놓으라며 고성을 질렀고 저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날은 아들까지 자리에 있었지요. 철수 씨, 제발 말 좀 해요. 어머니가 고집 부리면서 우리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은주야, 진정해. 엄마도 이유가 있으시잖아. 이유라니요? 그냥 우리한테 집 넘기기 싫은 거잖아요. 싫은 게 아니다. 이 집은 내 삶이고 내 존엄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 제 말은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동시에 처음 느끼는 존경심 같은 것이 비쳤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울렸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마을 이장님과 함께 서류를 정리해 공증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다시 손을 대려 한다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대비한 것이지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비록 앞길이 쉽지 않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약한 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제 삶을 되찾기 위한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 오랜 인내와 준비가 빛을 발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제 곁을 지켜주었던 이웃들과 이장님이 증인이 되어 주셨고 저는 서류들을 정리해 읍내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제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유언장과 제 이름으로 된 등기 서류, 그리고 수십 년간의 금융 내역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모든 권리 관계는 이미 어르신께 귀속되어 있습니다. 혹시 분쟁이 생겨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제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제 권리였지만 그동안은 늘 무시당하며 살아왔으니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아주머니들이 마침 장터에서 저를 붙잡고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순자 씨,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지? 우리 다 봤잖아. 며느리가 어찌 어른을 그리 함부로 대하는지. 오랫동안 참아왔는데 이제는 나도 내 목소리를 내야겠다 싶었어. 이웃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편이 되어주고 있었고 세상은 제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보더니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요. 결국 체면 불리게 만드셨네요. 체면을 잃은 건 내가 아니라
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날 짓밟을 수 없다. 그 순간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처음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비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제게 소리를 지르며 기세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제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엔 서류가 있었고 제 뒤엔 이웃들의 정언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결국 아들하고 저만 곤란해져요. 우리 체면은 생각도 안 하세요? 너희 체면 때문에 내 존엄을 내던질 순 없다.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킬 거다.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옆방에서 지켜보던 손주가 뛰어나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도 할머니 편이야. 할머니 절대 내쫓기지 마. 아이의 작은 손길이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이가 제 편에 서자 그녀도 더는 쉽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이제 그만하자. 엄마 말씀 다 맞잖아. 이 집은 원래 엄마 거야. 철수 씨, 지금 나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지만 엄마를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잘못됐어. 나도 이제 알겠다. 그제야 아들의 목소리에도 변화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는 서서히 진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껏 당당히 굴던 기세가 꺾이고 입술만 달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만 더 견디자. 곧 모든 게 드러나고 나는 내 삶을 온전히 되찾게 되리라. 며느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저를 향한 시선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요. 며칠 뒤 읍내 주민센터에서 공식 확인 서류가 발급되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제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남편이 남긴 기록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제 권리가 부정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 집은 내 몫이라는 게 분명해졌다. 저는 그 서류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어깨에서 오랜 짐이 벗겨진 듯 했습니다. 이웃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다들 제 편에 서 주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순자 씨,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지? 오래 참았어. 잘했어. 고맙네. 그 말 한마디가 참 큰 힘이 되네. 그 따뜻한 말에 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은 고립된 채 혼자 싸우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지켜보고 있었고 제 편이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내 삶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며느리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차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며느리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제 손에 쥔 증거와 제 곁에 선 사람들을 알았기 때문이겠지요. 아들은 점점 제 곁에 앉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처럼 무심하게만 굴던 모습에서 벗어나 그는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헤아리려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몰랐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죠? 늦었지만 괜찮다. 이제라도 내가 알았으니 그걸로 족하다.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십 년 묵은 엉어리가 조금은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손주도 달라진 공기를 느끼는 듯 다시 예전처럼 제 방으로 뛰어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이제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 안 지르지? 다행이다. 그래, 이제 괜찮을 거다. 우리 손주가 늘 할머니 곁에 있으니 더는 외롭지 않단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난 세월의 고통이 조금은 덜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마음속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갑게 저를 대하며 틈만 나면 눈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날선 시선이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제가 지켜낸 자리가 분명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며느리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 그 안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더는 예전처럼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도 알게 된 것이지요. 아들은 조금씩 달라진 모습으로 제 곁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늘 핑계만 대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던 그가 이젠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제가 엄마 편이 될게요. 너무 늦었지만 미안합니다. 늦어도 괜찮다.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제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세월의 서러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지요. 손주도 여전히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은 제게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나랑 같이 있어줘. 난 할머니 없으면 싫어. 그래, 우리 손주 곁에서 오래오래 함께 할 거다. 그렇게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며느리와의 갈등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존엄과 제 삶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힘이었으니까요. 깊은 가을밤 창가에 앉아있던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결국 나였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세월보다 더 단단해지고 더 고요해졌지요. 아들과 며느리와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당당히 나오고 손주와 함께 웃으며 지냈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니 아무도 더는 나를 밀어낼 수 없구나. 그날 오후 손주와 함께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고구마를 구웠습니다. 달큰한 냄새가 퍼지자 아이는 두 손으로 뜨거운 고구마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일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래, 우리 손주가 웃으니 할머니도 행복하다. 아이의 웃음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며느리의 모욕과 폭행으로 무너졌던 제 삶이 이제는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제 방에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어색하게 제 앞에 앉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네요. 철수야, 늦었지만 괜찮다. 앞으로라도 진심으로 나를 존중해다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다는, 다시 존엄을 찾았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며느리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제게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함부로 소리치거나 손을 대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그녀 역시 제 안에 단단한 힘을 인정하게 된 것이겠지요. 하루는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난 일들은 조금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내 마음이 그랬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나는 너의 말과 행동으로 많이 아팠다. 그건 사실이다. 제 목소리는 원망이 아닌 담담한 사실을 전하는 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지만 더 이상 변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원망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 내가 나를 지켜야 하고 그 힘이 있을 때 상대도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저는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하루를 살았습니다. 손주와 함께 아침 햇살을 맞으며 학교 앞까지 걸어가는 길, 마음 한편이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학교 끝나면 같이 붕어빵 사 먹자요. 그래, 우리 손주가 좋아한다면 할머니도 좋지. 아이의 맑은 목소리와 작은 손의 온기가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이유였지요. 어느덧 계절은 다시 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더 밝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날 아들이 제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뜻을 존중할게요. 앞으로는 더 이상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아들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그는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며느리도 예전처럼 날카롭게 굴지 않았습니다. 아직 서먹서먹했지만 최소한 저를 두려움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를 더 이상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손주는 여전히 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제 방으로 달려와 안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에 웃는 소리가 많아졌어. 예전보다 좋아. 그래, 우리 손주가 느낄 만큼이라면 참 다행이구나. 아이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건 결국 저 역시 그만큼 회복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만히 웃으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웃는 건 결국 나였구나.
그 후로 저는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부엌에서도 마당에서도 제 자리를 잃지 않고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더는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이웃들이 모여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들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순자 씨, 이제는 좀 웃는 얼굴이네. 참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먼. 그래. 이제야 조금은 편안하다. 나를 지킬 힘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네. 이웃들과 함께 나눈 따뜻한 말은 제 마음을 더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오랜 고통이 조금은 덜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여전히 서먹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를 무시하거나 얕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조심스러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와의 관계가 이전처럼 일방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겠지요. 아들은 점점 더 제 말을 존중했고, 손주는 언제나 제 곁에서 웃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홀로 방 안에 앉아있던 저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눈물과 모욕, 그리고 폭력까지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걸 이겨낸 건 저였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결국 나였구나. 제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수십 년 세월의 무게를 이겨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깊고도 단단한 웃음이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저는 며느리의 모욕과 폭행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의 무심함과 외면은 제 가슴을 더욱 깊이 베었지요. 그러나 끝내 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켜온 집, 제가 쌓아온 삶, 그리고 제 존엄은 아무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확인했을 때 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제 곁에서 웃음을 주었고 아들은 마침내 제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며느리도 더는 함부로 하지 못했지요.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 자리는 이제 단단한 힘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건 결국 나였다. 그리고 그 웃음은 내 삶을 끝까지 지켜낸 증거다. 깊은 밤 창문을 열고 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가슴 속은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버텼고 나는 지켜냈다. 그리고 나는 웃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제 삶의 마지막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 끝에 존엄을 지켜내고 마침내 웃음을 찾은 주인공의 마음, 그 용기와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십시오. 그 작은 글 한 줄이 오늘 사연의 주인공께는 평생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